왕버들 총각과 처녀. 조선 선조 때 청송고을 마을에 채시성을 가진 처녀가 있었습니다. 처녀는 늙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처녀는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이 마을에는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은 마을 우물가에서 처녀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버렸지요. 총각은 넋을 잃고 처녀를 보았습니다. 처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총각은 처녀가 물단지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를 떠나자 몰래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집을 알아내었지요. 그 뒤부터 총각은 틈만 나면 처녀의 집 근처를 어슬렁 거렸습니다. 처녀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구나. 총각은 처녀를 사모했지만 말 한마디 걸지 못했습니다. 혼자 애를 태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온 고을이 떠들썩하였지요. 전국 곳곳에서 이병들이 일어나 왜군들과 맞서 싸웠지요. 청송고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의 집에 출병영장이 날아들었지요. 늙은 아버지에게 군인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젊은이도 아닌데 군대에 가라니요. 나라를 구하는 일인데 젊은이 늙은이 가릴 수가 있겠니? 그건 저도 아는데요. 아버지 연세를 생각해야지요. 처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절할 수도 없었지요. 처녀의 아버지는 꼼짝없이 군대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때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이 처녀의 집 밖에 와 있었지요. 처녀의 아버지에게 출병영장이 나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환갑이 넘은 노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무척 고생을 할 텐데. 총각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처녀의 아버지 대신 내가 군대에 갈까? 나는 아직 젊으니 말이지. 처녀의 아버지를 만나 정중하게 내 뜻을 전하는 것이야. 그리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처녀와 혼인하겠다고 해야지. 다음날 총각은 처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처녀와 처녀의 아버지가 있었지요. 총각은 처녀의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따님을 사모해 왔습니다. 따님과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지만 언젠가 따님을 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런데 우연히 어르신께 출병영장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환갑이 넘은 연세이신데 어찌 군대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 제가 어르신 대신 군대에 갈 것이니 허락해 주십시오. 처녀는 총각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이분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병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분과 100년 가약을 맺겠어요. 총각은 처녀의 말을 듣고 아주 기뻤습니다. 처녀의 아버지가 말하였지요. 나 대신 전쟁터에 나가겠다니 미안하고 고맙소.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총각을 사위로 삼겠소. 처녀와 총각은 마침내 허락을 받았습니다. 처녀는 총각의 진실된 사랑에 가슴이 찡하였지요. 나는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이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야. 총각이 군대에 가기 전날 밤 우물가에서 처녀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총각은 처녀에게 어린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며 말하였지요. 왕버들입니다. 우물가에 심어놓고 가겠으니 날 보듯 고이 길러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가꾸겠습니다. 몸성이 잘 다녀오셔요. 총각은 처녀와 함께 우물가에 왕버들을 심은 뒤 다음날 전쟁터로 떠났지요. 처녀는 총각을 기다리며 왕버들을 가꾸었습니다. 날마다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보살폈지요. 하지만 총각은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딸이 처녀로 늙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사람은 잊어버려라. 이미 전쟁터에서 죽었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정혼을 하였지요. 일방적으로 혼인 날짜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처녀는 약혼자가 심어놓은 왕버들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저는 다른 사람과 백년 가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제게 꼭 돌아오십시오. 처녀는 혼인 전날 밤까지 약혼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나타나질 않았지요. 밤이 되자 처녀는 몰래 우물가로 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처녀는 약혼자가 심어놓은 왕버들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왕버들 옆에 소나무 한 그루가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나무가 몇 년 전 죽고 말았지요. 이 소나무에는 만세송이라는 비석까지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역사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것이었지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두 나무를 당산나무로 삼아 해마다 음력 정월 19날 밤에 당산제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버들도 태풍이 불고 물난리가 났을 때 뿌리채 뽑혀버렸다고 합니다. 나그네와 고구마. 옛날 일본의 어느 마을에 늙은 어머니와 아들과 단둘이 지내고 있었지요. 아들은 키가 크고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일은 하지 않고 빈둥빈둥 거리며 지내고 있었지요. 온종일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들만 보면 손가락질을 하였지요. 아들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수군거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지요. 어머니, 이 마을은 너무 좁습니다. 넓은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네 생각이 그렇다면 마을을 떠나거라. 그 대신 1년 뒤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 어머니는 남의 돈을 빌려 아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날부터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아들이 몸성이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어머니는 단 하루도 기도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3년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지요. 편지 한 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를 위로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가난한 어머니에게 양식도 가져다 주고 채소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착한 마을 사람들 덕분에 끼니를 거르지 않았지요. 어느 섣달 금음날 어머니는 냇가에서 고구마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 말을 걸었지요. 저는 다른 고을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이곳 산에서 새해를 맞이하러 왔는데 도둑을 만나 가진 돈을 모두 털렸지요.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딱하시군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나그네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저녁에 먹으려고 미리 삶아두었던 고구마를 내놓았지요. 이거라도 드십시오. 저희 집에는 쌀이 없어 고구마를 밥 대신 먹습니다. 나그네는 고구마를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고구마를 좀 더 드릴까요? 고구마를 삶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럼 고구마를 삶는 동안 잠깐 산에 다녀오겠습니다. 산속에 짐을 두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때 집 밖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는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3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지 않고 국어를 하며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습니다. 이제는 그 생활에 지쳐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지요. 잠시 뒤 산 쪽에서 나그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구마는 다 삶았나요? 아직이요. 이윽고 나그네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고구마는 다 삶았나요? 아직이요. 나그네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산 위에서 큰 소리로 물어왔습니다. 나그네는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지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그럴수록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가 산 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요. 고구마를 다 삶았습니다. 어서 내려오시지요. 그러자 산 위에서 나그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세요. 어머니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숨은 아들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지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선 어머니의 발 앞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니, 너는?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아들 뒤에 황금과 쌀 가마와 비단이 산 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날아온 모양이었지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나그네가 떠난 산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그네가 신인가 보구나. 고구마를 대접받았다고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시다니. 금방 산에서 내려오겠다는 나그네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 아들은 게으른 뱅이에서 벗어나 열심히 일하였지요. 그리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마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거미와 거북. 옛날에 몹시 배가 고픈 거북이 엉금엉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맛있는 냄새는 어디서 나는 거지? 거북이 냄새를 따라갔더니 다름 아닌 거미의 집이었지요. 거북은 거미네 집 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야? 아, 거북이군. 들어올래? 거미는 못마땅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푸대접하면 안 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미는 하는 수 없이 거북을 들어오라고 하였지요. 맛있는 음식을 보자 거북은 입에 침이 가득 고였습니다. 같이 먹어요. 거미는 입을 삐죽이며 거북에게 말하였지요. 거북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음식을 집으려고 손을 쭉
뻗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미가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아니, 예의도 없나요? 그렇게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려 하다니. 어서 아래 냇가에 가서 깨끗이 씻고 오세요. 거북은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거북은 엉금엉금 언덕을 내려가 손과 발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깨끗이 씻고 돌아왔지요. 그런데 접시 위에 음식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미가 음식을 먹어치웠기 때문이었지요. 거북은 다시 음식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거미가 또다시 트집을 잡았지요. 아니, 씻고 온 거 맞나요? 아직도 더럽잖아요. 아니에요. 씻었어요. 언덕을 올라올 때 묻은 흙이에요. 거북은 무척 배가 고팠지만 같이 음식을 먹자고 한 거미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또다시 손을 씻으러 냇가로 갔습니다. 냇가에서 손을 씻은 거북은 흙이 묻지 않도록 길옆 풀만 밟으며 조심조심 돌아왔지요. 그런데 접시 위에 음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북은 한동안 가만히 있다 거미에게 말하였지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어 고맙습니다. 언제 우리 집에도 한번 오시지요? 그리고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 뒤 이번에는 거미가 하루 종일 긴 수풀을 헤매고 다녀 무척 배가 고팠지요. 그러다 바닷가에서 쉬고 있던 거북과 마주쳤습니다. 거북은 거미에게 반갑게 말을 건네었지요. 무척 지쳐 보이는데 나와 저녁을 먹읍시다. 그러고는 바닷속으로 첨벙하고 뛰어들었지요. 조금 뒤 거북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자, 먹을 것을 잡아왔어요. 어서 내려와요. 거북은 조개를 거미에게 보여주고 물속으로 사라졌지요. 거미도 거북을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가벼워서 아무리 버둥대어도 물 아래로 가라앉지 않았지요. 이때 거미에게 좋은 꾀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미는 입고 있던 겉옷 주머니에 작은 돌을 잔뜩 채웠지요. 그러자 거미의 몸이 천천히 물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거북의 밥상에는 조개뿐 아니라 굴, 홍합, 게, 새우가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거미는 꼬르륵 거리는 배를 다독이며 음식을 먹으려고 가느다란 발을 뻗었지요. 바로 그때 갑자기 거북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의도 모릅니까? 겉옷을 입고 밥을 먹다니요. 거북의 말에 거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거미는 거북의 말대로 겉옷을 벗었지요. 그러자 거미의 몸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거미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지요. 거북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음식을 못 먹게 하더니 결국 거미는 거북에게 안갚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박색 고개의 울음소리. 춘향은 자리에 누워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여전히 이도령 생각뿐이었습니다. 월매는 춘향이 몸져 눕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였지요.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 춘향은 얼마 전 광안루 옆 냇가에 빨래를 하러 갔다가 줄곧 이렇게 자리에 누워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다 자식 시집도 못 가고 죽겠구나. 월매는 답답하기 그지없었으나 상대가 이 고을삿도 자제인지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님, 약사발을 가져왔습니다.
밖에서 향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향단은 사뿐히 들어와 약사발을 월매 앞에 놓았지요. 아씨는 아직 차도가 없으십니까? 아직도 저러고 있구나. 어쩌나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상사병에 무슨 약이 있겠느냐? 무심히 향단을 바라보던 월매의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떠올랐지요. 월매는 향단을 가까이 부른 뒤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월매는 이도령을 모시고 다니는 방자를 불러 조그만 선물과 함께 음식과 술을 대접하였지요. 알았소. 내 알아서 할 터이니 향단이나 잘하라고 하시오. 방자는 월매의 부탁에 걱정하지 말라며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방자는 이도령과 함께 강완루로 나왔습니다. 방자가 주위를 둘러보니 멀리에서 향단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지요. 향단이가 인물이 좋은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저리 꾸며놓으니 영락없는 양갓집 교수구나. 방자는 이도령을 일부러 향단이가 잘 보이는 쪽으로 이끌었지요. 이도령은 고운 자태로 그네를 뛰는 향단을 넋이 나간 듯 쳐다보았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방자가 말하였지요. 참으로 곱네요. 저런 색시 하나 얻으면 소원이 없겠구만요. 어허,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보아하니 귀한 집 규수인 것 같은데. 귀한 집 규수는요. 기생딸이 귀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봐야 기생이지. 정녕 기생의 딸이란 말이냐? 이도령이 놀라 물었습니다. 방자는 일이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흐뭇하였지요. 결국 이도령은 방자의 꾀임에 넘어가 그날 밤 춘향을 만나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도령이 온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들은 월매는 독한 술로 주한상을 준비해 두었지요. 양단아, 이제 네가 할 일만 남았다. 부디 잘해주거라. 네게 아가씨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예, 마님, 염려 마셔요. 향단이는 이 도령이 오자 더욱 고혹적인 태도로 그를 대하였지요. 이 도령은 향단이에게 푹 빠져 주는 대로 술잔을 모두 비웠습니다. 도련님, 많이 취하신 것 같군요. 제가 이부자리를 펴드릴 터이니 잠시만 기다리셔요. 향단의 말에 이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신을 차려보려 하였지만 이미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향단이는 이불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문이 열리더니 향단이 아니라 춘향이 들어왔지요. 이도령은 옆에 누운 여인이 향단인지 춘향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꿈같은 밤을 보내었지요. 아니, 이게 누군가? 내가 귀신에 홀렸나? 춘향이는 어디 가고? 어젯밤 자신을 시중 들던 춘향이는 없고 웬 추녀가 곁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춘향은 다소곳이 일어나 앉았지요. 당신은 누이시오? 당황한 이도령이 다그치자 밖에서 이를 듣고 있던 월매가 들어와 자초지종을 아뢰었습니다. 도련님, 셋내가 자식 하나 살려보고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 모녀를 살펴주옵소서. 이도령은 기가 막혔지요. 하지만 이도령은 어찌 되었든 자신으로 인하여 춘향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자네의 마음은 이해하겠네. 하지만 그렇다고 춘향을 맞이할 수는 없는 일이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내 이것이나마 정표로 주고 가겠네. 이도령은 자신의 손수건을 춘향에게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도령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게 되었지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춘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도령과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춘향은 정표로 받은 손수건을 고이 간직하며 한시도 이도령을 잊은 적이 없었지요. 도련님이 가시면 소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기약 없는 이별에 가슴을 아파하던 춘향은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춘향을 불쌍히 여기고 이 도령이 떠나간 박색 고개에 무덤을 마련해 주었지요. 그런데 춘향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박색 고개에서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슬픈 곡성은 춘향의 무덤 근처에서 들려왔지요. 마침 마을에 신관 사또가 부임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신관 사또 일행이 박색 고개에 다다랐을 때 또다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관 사또를 수행하던 사람들은 모두 혼절하거나 도망가 버렸지요. 그나마 버티고 있던 사또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신관 사또가 올 때마다 일어났으니 고을 백성들은 몇 해 동안 신임 사또를 맞이하지 못하였지요. 한편 이도령은 한양에 올라간 후 더욱 학문에 정진하여 장원 급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도령은 남원 고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괴이한 소문을 접하게 되었지요. 이도령은 춘향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향과의 인연은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그저 안 됐다는 마음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춘향의 무덤가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자신이 너무 박정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리하여 이도령은 남원 사또를 자청하였지요. 이도령 일행이 남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일행이 막 박색 고개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말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더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도령은 말에서 내려 춘향의 무덤으로 걸어갔지요. 천하 제일의 미인이요 열려 춘향에게 이몽룡이 고아노니. 이도령은 춘향의 무덤 앞에서 절을 하더니 미리 준비한 제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구구절절 춘향을 애도하는 그 제문은 이도령이 남원으로 오기 전 춘향의 명복을 빌며 써두었던 것입니다. 그 후 박색 고개에서는 더 이상 귀신의 곡성이 들리지 않았으며 이도령은 남원의 명사또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된 선녀. 옛날 어느 마을에 옥녀봉 계곡이라는 깨끗하고 맑은 계곡이 있었지요. 옛날부터 이 계곡에서는 선녀들이 내려와 쉬었다 가곤 하였습니다. 선녀들은 성게의 일들을 잊고 수다를 떨거나 맑은 물에 목욕을 하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연희 선녀는 항상 목가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선녀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려서 사실 언니들과 어울리기 어색한 점도 있었지요. 그런 연희 선녀의 유일한 벗이 있었으니 바로 개구리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연희 선녀만 내려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눈이 커다란 개구리가 가까이 다가와서 연희 선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개구리가 싫지는 않았는지 연희 선녀도 마치 그 개구리가 말이라도 알아듣는 것 마냥 말을 걸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랫마을에 사는 나무꾼 한 명이 나무를 하러 옥녀봉으로 가다가 우연히 선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선녀들이 인간 세계에 내려올 때마다 옥황상제가 도수를 부려 사람의 눈에는 선녀들이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나무꾼의 눈에는 분명 선녀들의 모습이 훤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의 눈에는 한쪽 구석에 외롭게 앉아있는 연희 선녀가 들어왔지요. 다른 선녀들도 아름다웠지만 연희 선녀는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나무꾼은 그만 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연희 선녀 역시 나무꾼이 자신을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못한 채 나무꾼을 바라보았지요. 나무꾼은 볼품없는 옷차림이었지만 제법 눈길을 끌만한 얼굴이었습니다. 한동안 연희 선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나무꾼을 보고 선녀들은 혹시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여 황급히 날개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연희 선녀가 그만 비녀를 빠뜨리고 말았지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연희 선녀를 잊지 못해 나무꾼은 단 한치도 그 자리를 뜨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연희 선녀가 있던 자리에 뭔가 반짝이는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비녀였지요. 나무꾼은 연희 선녀의 비녀를 품에 꼭 안은 채 언젠가 돌아오리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 장승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성계로 올라간 연희 선녀는 며칠 뒤 자신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비녀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옥녀봉 계곡에 놓고 온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옥황상제 몰래 한밤중 옥녀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던 자리에 며칠 전 보았던 그 나무꾼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요. 마음씨 고운 연희 선녀는 쓰러진 나무꾼을 정성껏 간호하여 살려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나무꾼은 연희 선녀를 꼭 붙잡고 사랑을 고백하며 놓아주지 않았지요. 연희 선녀는 인간 세계와 성계가 다르므로 인연을 맺을 수 없다고 완강히 뿌리쳤습니다. 그래도 나무꾼은 놓아주지 않았고 급기야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너무도 간절하고 애틋한 나무꾼의 사랑에 연희 선녀 역시 감동을 받게 되고 결국 나무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무꾼과 선녀는 잠시 후 고민에 빠지게 되었지요. 이렇게 헤어지면 영영 이별일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사랑의 눈이 먼 연희 선녀와 나무꾼은 어둠을 틈타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희 선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옥황상제가 크게 노하여 나무꾼과 연희 선녀를 함께 지옥불에 빠뜨리고자 하였으나 다른 선녀들이 말렸지요. 그리하여 연희 선녀를 찾아 내려온 선녀들이 옥녀봉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멀리 떠나버린 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성계로 돌아간 선녀들은 연희 선녀의 애틋한 사랑을 어여삐 여겨 인간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결국 옥황상제 역시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연희 선녀가 떠난 옥녀봉에는 개구리만 남아 홀로 옥녀봉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연희 선녀가 돌아오지 않자 마침내 개구리는 선녀를 찾으러 나섰지요. 천신만고 끝에 맞은편 산 등성이까지 올라가 선녀를 찾았으나 선녀는 없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지요. 허기진 배를 안고 찾고 또 찾았으나 선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구리는 마침내 기운이 다하여 쓰러지게 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연희 선녀를 기다리던 개구리가 한이 맺혀 바위가 되었는데 지금도 선녀들이 떠난 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바위를 개구리 바위라 부르고 그 산봉우리를 개구리 봉우리라 부른다고 합니다. 인정 많은 이 토정. 밤 늦게 들어온 터종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분명 아침에는 새 옷을 입고 나갔는데 밤 늦게 들어온 토장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추운 엄동설안에 찢어진 옷만 입은 채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제 옷과 바꿔 입었습니다. 자네가 인정이 많다고는 들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미처 몰랐네. 옷이야 또 지어 입으면 그만이니 너무 미안해할 것 없네. 저가 식구들은 인정 많은 토정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떨고 있는 사람들과 멀쩡한 자신의 옷을 바꿔 입은 토정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토정 비결을 지은 이지암입니다. 명문가의 후손으로 태어난 토정은 학식이 뛰어남은 물론 모든 방면에 고루 탁월하였지요. 또한 토정은 장사에도 재주가 있어 무인도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수확한 곡식을 내다 팔아 많은 돈을 벌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매번 어려운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집에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아 토정의 집안은 가난을 면치 못하였지요. 토정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여 제 아무리 지위가 높은 고관 대작의 집이라도 옷차림이나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제 집처럼 드나들며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였습니다. 토정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 앞에서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였습니다. 이런 글을 두고 이 율곡은 이렇게 평하였지요. 토정은 학식이 뛰어나나 등용할 인물은 못 된다. 굳이 비교하자면 기이한 꽃이나 풀 같아서 두고 보기에는 좋으나 쌀과 콩 같이 중이 사용할 만하지는 않다. 이러한 율곡의 평은 토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내가 쌀이나 콩이 못 된다면 도토리나 밤 정도는 될 터이지 전혀 쓸모없지 않을 것이다. 토정은 이율곡의 평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항시 초라한 행색으로 팔도 강산을 돌며 빈민들을 구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던 토정이 우연히 포천 현감 자리에 앉게 되었지요. 토정은 처음 부임하는 날에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해진 도포에 집신을 신고 등청하였는데 새로 부임해온 현감을 위해 관가 야잔들이 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상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본 토정은 이맛살을 찌푸렸지요. 날이 이곳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되셨습니까? 소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상이 오니 어서 드시지요. 이방이 굽실거리며 말하였습니다. 날이 뭐가 마음에 안 드시옵니까? 토정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방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상을 물리도록 해라. 이방은 놀라 그 즉시 상을 물리게 하고 더 좋은 음식을 차려오게 하였지요. 그런데 토정은 이번에도 상을 물리라 하였습니다. 토정이 상을 2번이나 물리자 이방을 비롯한 아전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굽실거리며 사죄하였지요. 날이 소인들이 부족하여 더 이상 좋은 상을 차려 올리지 못하니 죽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말에 토종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보시게 이 고을에 잡곡밥과 나물국 같은 것은 없는가? 난 지금까지
기름진 음식은 먹어보지 못하여 그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네. 난 잡곡밥에 나물국이면 족하네. 도정은 이렇게 현감이라는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백성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였습니다. 어느덧 토정이 임기를 마치고 전임을 가게 되었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 길을 막고 서서 유임할 것을 간청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토정이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여 당시의 관료들에게는 좋지 않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한평생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희노애락을 같이 한 그의 삶은 훌륭한 귀감이 되었지요. 저승사자 친구. 옛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저승세계에 갔습니다. 저승이라고 해서 이승과 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집이 있고 성이 있고 길이 있었지요. 이 사람은 길을 따라서 성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자네 여긴 웬일인가? 성문 앞에 서서 일을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아는 체를 하였지요. 아니, 자네 여기 있었군. 나도 자고 일어나 보니 이곳에 와 있지 뭔가. 그런데 자네는 여기 계속 있었나? 몇 년 되었네. 그리고 자네, 내가 죽었을 때 문상을 와 주어서 고마웠네. 저승에서 만난 친구는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일 아닌가? 아무튼 지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하게. 알겠네. 자네가 이승에 있을 때 원님 앞에서 글 쓰는 일을 하더니 이곳에서도 같은 일을 하는군. 그러게 말일세. 갑자기 저승에 오게 되니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죽을 날을 미리 알려주면 어른들에게 미리 인사도 하고 자식들 먹고 살 것도 준비해주고 왔을 텐데. 저승석인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자네가 나를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해줄 수 없겠나? 그럴 수는 없네. 자네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염라 대왕에게 혼이 난다네. 사람 숫자가 부족하면 난 벌을 받고 말 걸세. 부탁이네. 제발 들어주게. 정말 안 되네. 지옥에 갈 것을 극락에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보겠네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보낼 수는 없네. 나도 알지. 다만 세상에 다시 태어나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네. 이 사람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저승석이는 한참을 망설였지요. 알겠네. 자네와의 우정을 생각하여 한번 들어주겠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이 사람은 저승석이에게 몇 번씩 인사를 했습니다. 저쪽 끝에 있는 문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네. 이 다음에 자네가 나를 저승에 부를 때 2번만 신호를 보내게. 곧 죽을 날이 되었으니 준비를 하라고 말일세. 그거야 어렵지 않지. 부디 후회하지 않도록 살고 오게. 저승석이는 이 사람에게 살아있는 자기 가족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소원대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자 장례를 치르려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들은 저승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지요. 아버지, 앞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들은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네가 저승에 다녀오더니 새 사람이 되었구나. 다시 살아난 아들은 자기가 한 약속대로 잘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 어른에게 인사도 잘하고 친구 가족도 잘 돌보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람은 예전처럼 그럭저럭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승서기와 약속한 것도 까맣게 잊고 말이지요.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밤늦게 비틀거리며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지요. 이 사람은 며칠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다시 몸이 좋아지자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들과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져 심하게 얻어맞았지요. 두고 봐라. 관가에 고발하여 네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사람은 또 끙끙 앓으면서도 원수를 갚겠다며 투덜대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깊은 잠이 들었지요. 잠결에 깨어보니 저승서기 앞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 왔지? 그놈을 관가에 고발해 아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승서기는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여기는 저승일세. 여기가 저승이라고? 그렇다면 자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 죽기 전에 2번 신호를 보내라 하지 않았나? 이것 보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내가 아니라 바로 자넬세. 그동안 자네가 한 일을 생각해 보게. 내가 2번이나 신호를 보내지 않았나? 한 번은 개울에서 넘어지고 또 한 번은 친구와 싸워 얻어맞고 끙끙 앓았자는가? 그럭저럭 산 사람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군 그래. 다시 태어나 고작 한다는 일이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는 겐가? 자네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네. 자네 같은 사람은 쓸데가 없으니 지옥으로나 가게. 저승서기는 냉정하게 말하였지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게. 이번에는 꼭 약속을 지킴세. 제발 다시 태어나게 해주게. 아무리 내가 멍청해도 2번 실수는 하지 않네. 이제 나를 친구라고도 부르지 말게. 여기는 저승이고 나는 저승사자란 말일세. 그럭저럭 산 사람은 울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달콤한 청춘의 연인. 어느 해 화창한 날이었지요. 복숭아 꽃이 만개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김경조는 2병의 술을 가지고 도성 밖으로 소풍을 나가 두루 산천을 구경하며 다니는데 우연히 한 곳에 이르니 꽃이 만발한 언덕 밑에 아담한 집 한 채가 서 있었는데 탱자나무가 주위에 둘리어 있고 정원에는 연못이 있어서 그윽한 정취가 사람의 눈을 이끌었지요. 김경조는 술을 좀 지나치게 마신 까닭에 목이 몹시 말라 그 집 대문 앞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대답이 없어 빈 집과 같았지요. 다시 문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여 사람을 부르니 한참 후 16세가량 된 소녀가 나와서 문 틈으로 내다보며 누군지 물었습니다. 나는 성 내에 사는 김경조라고 하는 사람인데 꽃 구경을 나왔다가 목이 말라 물을 좀 얻어 먹고자 찾은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소녀는 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전자를 들고 다시 나와 대문을 열고 김경조를 맞아들여 연못가에 앉힌 후 백자 찻종에 향기 좋은 엽차를 따라 2 손으로 공손하게 올렸습니다. 김경조가 차 그릇을 받으며 언뜻 보니 다소곳한 모습 뒤로 영롱하게 빛나는 얼굴이 그윽한 풍경을 머금고
물끄러미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24살이 되도록 통 여자를 모르는 김경조인지라 마치 전류에 부딪힌 듯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다시 한번 소녀의 얼굴을 살펴보니 희고 고운 얼굴이며 균형 잡힌 날씬한 몸 맵시가 너무 아름다워 그야말로 선녀가 인간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아가씨와 같은 절세 미인이 있을 줄은 몰랐소. 나는 마치 천태산에 올라 선녀를 만난 듯한 기분이 드는구려. 초면의 예는 아니지만 성씨는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소. 김경조는 주길에 띈 몽롱한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으나 나무에 몸을 기대고 서 있는 소년은 부끄러운 듯 다만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차를 한 잔 더 줄 수 없겠소. 차가 참으로 맛이 좋구려. 그곳을 떠나기 싫어진 김경조는 이렇게 말하며 다시 차종을 내밀었고 소녀는 조금도 싫어하는 빛이 없이 두 번째 차를 따라 올렸습니다. 또 한 잔을 마시고 난 김경조는 떠나기가 싫었던지 다시 말을 붙이었지요. 나는 당신 같은 처자에게 장가를 갈 수 있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처음 당신을 대할 때부터 웬일인지 남 같지 않고 마치 오래전에 만났던 것 같아서 반갑고 그리운 정을 느꼈다오. 서로 소매만 부딪히는 것도 전생의 연분이라고 하였는데 암만 해도 당신과 나는 전생에서부터 무슨 인연을 맺고 이 생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간청하니 성씨를 대줄 수 없다면 집의 이름이라도 가르쳐 줄 수 없겠소. 하지만 소녀는 몹시 부끄러워하는 태도로 얼굴이 흉담무 빛이 되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 나 혼자 말하기도 싱거운 노릇이고 또 처자 혼자 있는 집에 오래 앉아있기도 이상한 일이니 서운한 마음은 이를 데 없으나 그만 돌아가렵니다. 인사를 하고 난 김경조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어 그 집에서 나오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서는 곳까지 이르러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 소녀는 대문 기둥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경조는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려 하였으나 몸을 기대고 있던 소녀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도무지 공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책을 덮고 뒷마루에 나가 앉아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또다시 차를 따라주던 소녀의 모습이 아련히 눈앞에 나타났지요. 이거 암만 해도 내가 미친 게지. 나는 기필코 장원을 해야 할 몸인데 소녀에게 반하여 소중한 글 공부를 하지 않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 김경조는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다시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그 해도 지나가고 이듬해 봄이 돌아와 다시 청명한 날을 보니 지나간에 만났던 소녀의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 도무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책을 펴놓고 전과 같이 마음을 다 잡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궁둥이에 좀이 쑤시고 정신이 산란하여 미칠 것만 같았지요. 어쩔 수 없이 책상으로부터 물러나 김경조는 식구라고 하나 있는 밥 해주는 노파에게 부탁하여 도시락을 싸달라고 해서 남문 밖으로 나가 작년에 갔던 꽃핀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고리에는 붕어 자물쇠가 잠겨 있었지요.
문이란 문은 첩첩이 닫혀 있었고 적적하기 그지없어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습니다. 김경조는 온 몸에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지요. 긴 한숨으로 한동안이나 서성거리던 김경조는 아쉽고 서운한 마음에 붓과 먹통을 꺼내 그 집 대문짝에다가 다음과 같은 시 한 귀를 써놓고 발길을 돌리어 돌아왔습니다. 지나가네 이날 이 문 안에는 사람의 얼굴과 복숭아 꽃이 서로 고움을 자랑하더니 이 날에 다시 왔으나 사람 얼굴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길이 가히 없고 복숭아 꽃만 예같이 봄바람에 웃고 있구나. 이리하여 집으로 돌아온 김경조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아서 글 공부도 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김경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문을 닫고 자물쇠까지 채운 것으로 보아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 소녀는 어찌 되었으며 그 집 식구들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 그 소녀는 이미 시집을 가고 가족들은 이사를 한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으로 하룻밤을 꼬박 새었고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여 일일 지내고 나니 얼굴 빛은 노래지고 피골이 상접하여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암만 해도 내가 상사병에 걸린 모양이로구나. 다음 날부터 몸을 움직일 기력조차 없어 마침내 자리를 보존하고 5, 6일이나 누워 앓던 나머지 최후의 방책으로 다시 한번 그 집으로 찾아가 어찌된 까닭인지 시원하게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여 그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문 앞에 가보니 자물쇠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반가워 사람을 찾으려 하던 차에 호련히 안으로부터 늙은 남자의 목소리인 듯한 곡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 집에 초상이 난게로구나.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급히 문을 두드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 지긋한 노인이 나와서 대문을 열어주며 왜 왔는지 물었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여쭈어볼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난해 소생이 이 근처로 소풍을 나왔다가 목이 말라 이댁 아가씨에게 물을 얻어 먹을 일이 있었지요. 여기까지 말을 들은 노인은 돌연히 달려들어 김경조의 두 팔을 잡아 흔들며 부르짖었지요. 그렇다면 그대 이름이 김경조 아닌가? 예, 소생이 바로 김경조입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좀 더 일찍이 올 것이지. 대체 어디 가 있다가 이제야 온단 말인가? 그대의 잘못으로 나는 무남 동녀 외동딸을 잃어버렸네. 소생의 잘못으로 기댁 따님을 잃으셨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보다시피 다른 가족이 없고 딸 하나를 데리고 호젓하게 사는 외로운 몸이라 착실한 대릴 사위라도 구하여 늙은 몸을 의지하고 지낼까 하였는데 그 후 딸의 태도가 수상하여 꼭 무엇을 잃은 사람같이 가끔 한숨도 쉬고 울기도 하기에 혹 죽은 모친을 생각하여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무심하게 지내오던 중 10여일 전 딸을 데리고 돌아와 보니 그대가 써놓은 글귀가 대문에 붙어 있더란 말일세.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것을 본 딸은 몹시 낙심하여 그날부터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기에 온갖 약을 모두 써보았으나 효염을 보지 못하고 마침내 지난밤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 그러니 당신이 내 딸을 죽인 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노인은 또다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망인의 영전에 향이라도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리하여 소녀의 시체가 안치된 방으로 들어가 보니 옷 이불로 몸을 덮고 누워있는 소녀는 생시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서 꼭 산 사람 같았지요. 이 광경을 본 김경조는 원통하고 슬프고 애처로워 조용히 소녀의 머리를 들어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손으로 뺨을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만 가만히 죽어나였지요. 작년에 왔던 김경조가 여기 왔으니 일어나 주오. 만일 당신의 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인들 쓸쓸한 이 세상에 누구를 믿고 살겠소. 이 몸 역시 당신의 뒤를 따라가렵니다. 이렇게 말하는 김경조의 눈으로부터 두 줄기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소녀의 고운 뺨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 눈물 방울이 소녀의 뺨을 지나서 콧구멍으로 들어가자 창백하던 소녀의 뺨에 볼그스름한 혈색이 돌며 휴 하고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기적에 김경조는 한편으로는 놀래고 한편으로는 기뻐서 급히 손을 소녀의 가슴에 대어보니 따스한 온기가 돌며 미약 하나마 두근거리는 심장의 고통이 손바닥에 전해져 왔습니다. 노인장, 따님이 회생했습니다. 김경조가 황급히 부르자 마루에 있던 노인이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우리 딸이 살아났다고? 여보게 그것이 정말인가? 노인은 반가운 김에 딸의 몸을 번쩍 안아서 일으켰습니다. 살며시 눈을 뜬 소녀는 가는 목소리로 아버지하고 부르다가 시선이 김경조와 마주치자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방글에 웃어 보였습니다. 이보게 내 살을 좀 꼬집어 보게. 이것이 분명 꿈이 아니고 생시겠지. 틀림없는가? 예, 확실히 꿈이 아니고 생시옵니다. 그래도 어찌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군. 어디 내 손으로 한번 꼬집어 볼까? 옳지 옳지. 살이 아프기는 하구나. 노인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보다 어서 이 방에 불을 지피고 미음이라도 쑤어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지. 깜빡 잊을 뻔했네. 걔 누구 없는가? 우리 딸이 살아났으니 수위는 지을 것 없고 그 대신 방에 불을 좀 지피고 미음이라도 쑤어 오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네. 이리하여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양씨집 소녀는 그 후 부친의 허락을 얻어서 김경조와 정식으로 혼인을 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팔자 고친 나무꾼. 전라도 어느 마을에 이기축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름이 없었다가 나중에 생긴 것이지요. 이기축은 무어라 비유할 말도 없을 만큼 성품이 온순하고 우둔하였습니다. 그리고 키가 아주 크고 힘이 장사였지요. 이 때문에 어려서부터 혈혈단신이었지만 목숨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 나라를 이곳저곳 떠돌아다닌 끝에 어느 해에 함경도 함흥고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품을 팔며 지내었지요. 다행히 나무찜도 다른 사람보다 배가 크고 값을 싸게 받았기 때문에 함흥에서는 숫제 나무만 해다 팔며 제법 편하게 지냈습니다. 이 무렵 함흥 고을에 돈 많은 늙은 과부가 나이가 찬 딸과 함께 둘이서 살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좋은 신랑을 얻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저기에서 훌륭한 상대가 많이 청혼을 하였지요. 그러나 딸은
혼자 단단히 결심한 바가 있었는지 누구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혼사는 저에게 맡겨주셔요. 자기 자신이 남편을 고르겠다는 뜻이었지요. 바로 이럴 때 이기축이 나무를 큼직하게 묶어가지고 팔러 들어와 외쳤습니다. 나무 사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채를 흔들듯이 쩌렁쩌렁 울렸지요. 딸은 그 목소리가 하도 신기하여 방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딸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대청 마루 끝까지 쪼르르 나왔지요. 그리고 이 기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떠돌이 나무 장수입니다. 딸은 더 묻지 않고 어머니에게 나무값을 후히 주라고 하였지요. 그러고는 날마다 이만큼씩 팔러 오셔요.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이기축은 나무를 하면 이 집부터 찾았지요. 딸은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성화를 하여 나무를 사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인을 시키고 때로는 자신이 나와서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었지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자 딸이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남편감은 그 나무장수 총각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아주 놀랐지요. 너 그게 정말이니? 그도 그럴 것이 여태까지 고르고 또 고른 끝에 이상한 나무장수를 마음에 들어 하다니 말이지요. 여러 날을 두고 살펴보았더니 크게 될 사람이 분명해요. 뭐? 장래가 다 무엇이냐? 당장 저렇게 굶어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너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이구나. 어머니는 기가 막혀 펄펄 뛰었지요. 그러나 딸은 별의별 말을 모두 듣고서도 끝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을 실랑이 하다가 어머니는 딸의 고집에 지고 말았지요. 훗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미 탓은 말아라. 이리하여 떠돌이 나무 장수 이기축은 단번에 팔자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거지 신세에서 부잣집 딸의 남편이 되어 대릴 사위처럼 처가에 들어앉은 것이지요. 장모도 차츰차츰 딸의 체면을 지켜주게 되었고 또 아내가 이만저만 예쁘고 상냥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기축은 꿈인가 싶은 호강에 젖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었지요. 편안하게 지내면서 그동안 몸에 살이 올라 윤기마저 흐르게 되었습니다. 전날이 나무 장수라고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에 닿으면서도 품이 있는 남자로 변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공을 이루고 이름을 남길 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함께 서울에 올라가 우선 조그만 장사라도 하며 때를 기다려 봅시다. 아내는 집의 재산을 어지간히 떼어받고서 남편 이기축을 재촉하여 서울로 올라갔지요. 서울에 올라온 이기축 내외는 우선 조용한 길가에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깔끔한 술집을 차렸지요. 단 둘이서 하는 생업인 까닭에 아내가 술과 음식을 만들고 남편은 자질구레한 일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손수 빚은 술은 향기롭고 만드는 음식은 신기하도록 맛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점잖은 선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생업이 날로 번창하자 길가 집만 가지고서는 비좁아 뒷곁 한적한 곳에 정자를 지었지요. 그런데 이 정자에 범상치 않은 선비와 학자 그리고 뜻있는 벼슬아치들이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조 반정을 꾀하던 김승평,
이 연평들이었지요. 이들이 창의문 밖에서 회의를 하고 돌아갈 때 우연히 들른 것이 그 후부터는 웬만한 의논은 이 집 정자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기축의 아내는 그들이 모일 때에는 유달리 후하게 대접하고 모든 외인을 얼씬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빚진 음식 값을 갚지 못하여 걱정스런 얼굴을 하면 그런 염려는 마시고 후에 잘 되시거든 갚으십시오 하고 더욱 친절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아내는 을의 음식 심부름을 남편 이기축에게 시켰지요. 살이 피둥피둥 찐 장승 같은 사나이가 매우 순진한 모습으로 음식상을 나를 때면 모두들 기이한 눈으로 쳐다보고 또 쳐다보곤 하였습니다. 대체 저 굼뜬 바보 같은 사나이는 누구요? 어느 날 이연평이 물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이 집 여주인의 남편인 줄 모르고서 한 말이지요. 실은 저희 남편이옵니다. 용렬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다행히 마음이 착하고 힘도 매우 셉니다. 훗날 여러분께서 혹시 심부름을 시키실 일이 생기거든 안심하시고 분부만 내리십시오. 반드시 물불 가리지 않고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천자문 밖에 떼지 않은 무식꾼이오니 어느 분이든 그를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의 승낙을 얻은 이기축의 아내는 남편을 시켜 통감책 첫 권을 사오게 하였지요. 그리고 어떤 대목을 골라 그곳 책장을 접더니 오늘부터 이 약사님 댁에 가서 글 공부를 하셔요. 다만 여기 접어놓은 대목만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기축은 책을 옆에 끼고 바로 이연평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연평은 약속한 바가 있는 까닭에 선뜻 그를 사랑방에 들어앉히고 그 나이에 글을 배우겠다니 신통하구나. 자, 그럼 첫 장부터 시작할까? 하며 책을 펴려 하였지요. 그러나 이기축은 첫 장부터가 아니라 여기를 배우라고 하던데요. 하고 집어놓은 대목을 펼쳤습니다. 순간 이연평은 약간 미심쩍은 얼굴이 되었지요. 하지만 곧 아무 말 않고 그 대목을 자세히 풀이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기축의 아내는 통감 넷째 권을 사오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떤 대목을 접어주었습니다. 이기축은 어제처럼 이 연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수상히 여긴 것은 오히려 이 연평이었지요. 이 기축이 접어 가지고 온 책장을 펴 보이자 벼락 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놈, 어서 썩 물러가거라. 여편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바보 천치는 못 가르치겠다. 이기축은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기축은 아내를 붙잡고 투덜거렸지요. 여보, 이 약사가 노발대발하였소. 밀린 외상 값을 받기는커녕 오지도 않을 것이오. 아내는 무슨 생각에선지 싱긋 웃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봐요. 그때 밖에서 말급 소리가 요란하더니 곧 이연평이 당황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악네, 나 좀 봅시다. 이연평은 이기축의 아내를 뒷곁 정자로 데리고 가서 숨가쁘게 물었지요. 대체 당신은 누구요? 고정하십시오. 큰일이란 원래 때가 오면 만 백성과 하늘 땅이 돕는 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남편이라도 앞으로 쓰실 곳이 있을까 하여 한때나마 놀라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 연평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알았소. 부디 비밀만은 꼭 지켜줘.
원래 통감책을 접은 곳은 옛날 중국에서 포악한 임금이 쫓겨나는 대목들이었습니다. 인조 반정을 꾀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연평이 놀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지요. 이런 일이 인연이 되어 이기축은 반정 당시 장단 방면의 군사 선봉장이 되었는데 이때 인조 임금도 이기축을 크게 의지하였는지 어의를 벗어 입혀주었습니다. 그 어의를 입고 이기축은 창의 문에서 크게 공을 세웠으며 맨 먼저 서울에 입성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 후 이기축은 반정의 2등 공운을 얻고 그가 기축년에 태어났다 하여 그제야 비로소 기축이란 이름으로 공로부에 적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